한국 바다가 뭘 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2025년 제네바 기후포럼. 중국 대표는 웃었고 일본 학자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은 해양 탄소 흡수국이 될 수 없습니다. 김은 그저 밥상 위 반찬이잖아요? 하지만 몇 초 뒤 스크린에 한국 바다에서 나온 탄소 흡수 데이터가 떠올랐고 전 세계 대표들의 표정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건 기후 위기를 바꿀 무기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바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김이 그리고 한국의 바다가 지구를 살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한국은 해양 탄소 흡수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맹그로브도 없고 해초도 부족하고 김은 그냥 음식일 뿐이죠. 2024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들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대 생태학자 리처드 맥킨지입니다. 국제기후포럼의 좌장을 맡아 각국의 해양기후 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번 포럼에는 40여 개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탄소 흡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가기후전략센터 부소오장 장웨이가 단상에서 이런 말을 뱉었고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펜을 멈추고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생태학을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비하는 처음 들어봤죠. 작은 나라, 작은 바다에서 무슨 기후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장웨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바다를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순간이었고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와 함께 궁금증이 생겼죠. 과연 한국의 해양 생태계는 정말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과학자로서 감정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다음 발표자는 한국해양수산과학원의 박연수 박사였습니다. 그녀가 단상에 올라서며 발표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앞선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숲보다 더 강한 탄소 저장소가 한국 바다에 있습니다. 박연수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의 갯벌 실측 데이터와 군산대의 해조류 실험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과학자로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치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특히 탄소 흡수량과 저장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정밀했죠. 2년 전 바쿠에서 열린 비식생 갯벌 블루카본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규조류의 탄소 흡수를 주장했지만 대부분 무시했었죠. 혹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서구 과학계에 편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죠. 박연수 박사가 발표를 마무리하며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바다는 말이 없지만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엄청난 발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박연수 박사의 발표에서 언급된 완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주국이 발표한 위성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죠. 완도 앞바다에 가득한 검은 줄무늬들이 마치 거대한 격자무늬처럼 보였습니다. 이 바다는 식량만 키우는 곳이 아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숨은 창고다. 미국 우주국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김 양식장이 위성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과학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김 양식장이 정말 탄소를 흡수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블루카본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맹그로브나 잘피가 아닌 인공 양식장에서 탄소 흡수가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완도군은 담수나 비료 없이 바닷물과 햇빛만으로 김을 키우는 친환경 방식을 100년 가까이 유지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검은종이라고 놀림받던 김이
지금은 전 세계 122개국으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이 되었죠. 이런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완도 어민들의 일상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루에 20척 이상의 배가 바다로 나가고 매일 400톤 이상의 김이 경매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완도 김 한 장에는 어민의 손길과 바다의 숨결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규모라면 상당한 탄소 흡수가 가능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필요했습니다. 2024년 중반, 미국 우주국가 세계은행, 세계자연기금 전문가들이 완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문 기록을 찾아봤죠.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작은 섬마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완도의 김 양식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탄소 흡수 메커니즘을 확인했다고 했죠. 비료도 없이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바다에서 흡수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방문단 중 한 명이 남긴 코멘트였습니다. 한국의 해조류 양식 방식을 지구를 살리는 모델로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도 군수가 한미 공동 해양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도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밥상 위의 반찬으로만 보던 김을 지구를 살리는 자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완도 어민 이영도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3대째 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죠. 예전엔 김을 뜯으며 살았지만 지금은 그 김이 지구를 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국이 위성사진 속 한국 바다를 숨쉬는 탄소 숲으로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완도 경매장에서 김을 내는 어민의 손과 국제학자가 그 김을 들여다보는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양식 기술이 현대기후과학의 관심사가 된 것이었죠. 전통 어업이 첨단 환경 기술로 재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장웨이의 발언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후 해법을 품고 있었죠. 완도 자료를 검토한 지 며칠 후 저는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는 단순한 먹이 공간이 아니었죠. 바다에는 탄소를 흡수해 수백 년간 저장할 수 있는 숨은 숲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카본의 핵심 개념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초, 염습지, 맹그로브였습니다. 이 새 생태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공식 인정한 블루카본 흡수원이었죠.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잘 피는 육지의 나무처럼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를 잎, 줄기, 뿌리, 그리고 퇴적물 속에 깊이 가둬둡니다. 한국은 영국 플리머스 대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잘피 복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더 효율적이었죠. 수심 3m 이하의 뻘 지역인 완도와 진도 등은 햇빛, 영양염, 바람 모두가 최적 조건이었습니다.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량이 영국보다 30%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죠. 2023년에는 대기업들이 여수와 고흥에서 잘피숲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잘피는 뿌리와 잎이 전체로 탄소를 흡수했죠.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 몸은 바다 아래에 가라앉으며 수백 년간 이산화탄소를 가둬둡니다. 이런 장기 저장 능력이 바로 잘피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완도 해역의 잘피는 매년 자동차 17,000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잘피 1헥타르당 연간 최대 500톤의 탄소 저장이 가능했죠. 이는 한국이 주도하는 블루카본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클레어 라슨 박사도 한국의 성과에 감명받았습니다. 해초 복원 과학자인 그녀의 평가는 더욱 의미가 있었죠. 한국 바다는 우리가 복원하려는 미래를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잘피숲 저장 효율은 플리머스보다 약 30% 높다는 공동 연구 보고서가 2023년에 발표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완도 지역 잘피가 자동차 17,000대 분량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죠. 이런 수치들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측정 결과였습니다.
대기업들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진행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도 본격화됐습니다. 잘피복원 사업은 환경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모델이 되고 있었죠.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바다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단순한 어업 공간이 아니라 지구 기후를 안정시키는 거대한 탄소 저장고였죠. 박연수 박사의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해양 생태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완도와 여수, 서천 등지의 갯벌 실측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박사과정 시절 읽었던 고전 논문이 떠올랐죠. 광합성은 식물이 하는 줄 알았는데 지늘기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팀의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놀라웠죠. 한국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조류라는 미세조류가 햇빛만 있으면 광합성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약 20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하고 이 탄소는 바닷속 퇴적층에 갇혀 수백 년간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수치를 보며 저는 과학자로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갯벌은 여전히 개발 대상 1순위였죠. 간척 사업, 항만 매립, 해수면 상승으로 탄소 저장 창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조차 갯벌의 블루카본 자격을 얻기 위해 국제 기준 앞에서 설명할 언어를 찾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분노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런 중요한 발견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서구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한국의 연구가 실제로는 혁신적인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더 늦게 알았더라면 이 지늙은 시멘트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지늙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한국이 처음 증명한 과학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갯벌의 탄소 저장층을 1m 깊이까지 정밀 채취해서 세계 최초로 블루카본 갯벌 지형도를 제작했습니다. 전국 40가의 지점 갯벌에서 최대 1,600만 톤을 저장하고 연간 2,649만 톤을 흡수한다는 실측 결과가 나왔죠. 규조류의 광합성 원리도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산소 방출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갯벌 탄소가 공기와 닿지 않아 수백 년간 저장되는 구조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장기 저장 능력이 갯벌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 기반 해안 조성, 기술 개발에 26개의 기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젊은 연구원들이 갯벌에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우리도 도와줄까 하며 웃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갯벌은 냄새나고 더럽다고만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후손들의 공기창고였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60대 어촌 어르신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갯벌은 냄새나고 더럽다고만 했지 그게 우리 손주의 공기창고일 줄은 몰랐다고 하셨던 말씀이 새삼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갯벌 연구 자료를 정리한 후 저는 완도에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산대 김주영 교수가 진행 중인 해조류 실험실을 찾아가고 싶었죠. 2024년 12월 초 드디어 완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현장 조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의 해조류 양식이 정말 탄소 흡수 장치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김주영 교수를 만나자마자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정말 탄소를 저장한다고 보십니까? 그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하며 광합성 측정 센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직접 들여다보며 확인했죠. 광합성 속도, 산소 방출량, 용존 탄소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측정 장비를 보니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군산대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양식 중인 해조류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양식되기 때문에 자연산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했죠. 그리고 해조류 특유의 끈적한 성분이 분해되지 않아 죽은 후에도 바다 아래 가라앉아 오랜 시간 탄소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김양식장 탄소 흡수 수치 자료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저는 국제검토위원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됐죠. 2025년 1월 제네바에서 열린 검토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해양 음식이 아닙니다. 과학적 탄소 흡수 장치입니다. 한국은 이걸 100년 전에 시작했을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미기후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각국 대표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입으로 먹는 동시에 바다로 키워왔다니 대단하네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술자문단이 한국 김양식 기술을 세계 탄소 흡수 기준 후보로 등록 고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산대 연구팀이 김, 미역, 다시마 20종 이상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 정량화 실험을 진행한 결과였죠. 이는 해조류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체계적 연구였습니다. 김 양식장의 이산화탄소 상쇄량은 서울시 자동차 배출량의 14%에 해당한다는 군산대와 해양수산부 공동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해조류의 점액 성분이 탄소를 수용성으로 전환한 후 오랜 시간 바닷속에 저장한다는 원리도 규명됐죠. 한국 양식 기술은 세계 해조류 양식 수출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생산이 아니라 환경 기술의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였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탄소 경제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웨이가 무시했던 김이 실제로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2025년 1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술자문단 좌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서게 됐죠. 박연수 박사와 함께 단상에 올라 한국 김양식장과 해조류의 탄소 흡수 과정을 설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전 장웨이가 모욕했던 바로 그 김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었죠. 저는 3차원 위성 모델과 실시간 시뮬레이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는 김밥 한 줄이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 모습이 과장 없이 묘사됐죠. 청중은 숨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 미역, 다시마가 자연산보다 2배 이상 빨리 탄소를 흡수한다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광합성 후 생성되는 산소량과 용존 탄소 농도 변화까지 수치로 검증된다는 내용을 설명했죠. 세계의 전문가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스웨덴 대표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꿈꾸던 수치를 한국은 바다에서 실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 자신이 한때 의심 많던 과학자였음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죠. 30년 연구 경력을 통틀어 가장 확신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바다가 길이라는 것을. 김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지구가 숨을 다시 쉬게 하는 기술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술자문단이 한국 해조류 탄소 흡수 모델을 국제 기준 후보로 공식 상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블루카본 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해조류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가 주도권을 잡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제네바 회의 폐막 직후 유엔 기후변화 대응팀이 한국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기미지구를 살린다는 문장이 국제 언론 헤드라인에 등장했죠. 해양수산부와 블루카본 융합연구 우센터가 2024년 발표한 김과 해조류 탄소 흡수 수치와 연구가 바탕이 됐습니다. 완도 김 양식장 연간 생산량 약 400톤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면
연 17,000대 차량 상쇄 효과가 있다는 수치가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군산대, 서울대, 한국수산자원공단 협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출이 진행됐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과학의 힘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한국 해조류 기술이 정식 논의 대상으로 등재됐습니다. 완도 어민들이 작은 포구에 모여 국제 발표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대째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이영도 씨도 그 자리에 있었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의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2025년 2월 초 완도군과 한국남동발전, 수산자원공단이 협력하여 세계 최초의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양식 어민 100여 명이 참여해 탄소도 수확물로 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거래가 처음 성사되던 날 이영도 어민이 수협 직원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젠 김으로 돈도 벌고 지구도 지키네요. 김과 잘피, 갯벌 3가지를 묶은 블루카본 3총사 모델이 공식화됐습니다. 이 모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세계은행, 세계자연기금이 함께 지지한 구조였죠. 한국 정부는 향후 20년간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탄소 크레딧 시장 창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 블루카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완도포구에서 이영도 씨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민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과학자인 저보다 훨씬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기후해법은 거대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 작은 손에서 태어났죠. 국제 언론들이 연달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도 먹고 지구도 살리는 완도의 바다. 김한장이 17g의 탄소를 가뒀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이 탄소 경제의 세기를 제시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완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완도로 몰려와 한국 양식 기술 연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도 씨는 그들에게 직접 바다에 발을 담그게 했죠.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체험하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바다도 이 맛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완도 어민 중에는 배출권 거래로 연간 수익 1억 원을 돌파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린 이제 어민이자 기후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생겼죠. 김, 갯벌, 잘피가 묶여 블루카본 탄소 저장 국가 모델로 국제 인증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쓸모없다던 갯벌이 이젠 돈 되는 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출권 수익으로 마을의 놀이터와 독서관을 만든 어민 공동체 사례도 있었죠. 젊은 세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의 양식업을 이어받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카본 시범 배출권 거래는 2023년 완도를 기반으로 한국 남동발전 시범 사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과 세계자연기금이 블루카본 3총사 모델 구상 자료에 한국 사례를 반영했죠. 2025년 기준 김 1톤당 탄소 흡수량은 최대 500kg으로 추정됐습니다. 블루카본 거래 시장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전망됐죠. 2025년 2월 중순 완도에서 전 세계 블루카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블루카본 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완도는 이제 단순한 어촌이 아닌 해양탄소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죠. 유엔은 이 개소식을 계기로 매년 2월을 블루카본 인식 증진의 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규모의 블루카본 연구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미 있는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죠. 몇 달 전 장회의가 김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폄하했던 그 김이 이제 국제 학술 연구의 핵심 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 편견을 바꾸는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지역 어민들이 함께 준비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완도포구에서는 해외 연구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김 양식장을 직접 견학하고 전통 방식의 김 수확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죠. 이영도 씨를 비롯한 지역 어민들이 직접 양식 과정을 설명하며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장 체험을 통해 한국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소식 마지막에 축사를 요청받았죠. 완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 검은 잎 한 장이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찾던 해결책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다와 사람 사이의 오래된 약속이었음을요. 국내외 언론들이 이 행사를 주목했고 전통 어업이 현대 환경 과학과 만나는 현장으로 소개됐죠. 해양수산부는 이 행사 영상을 공식 홍보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70대 어민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김을 따던 그 자리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줄이야. 아이 손을 잡고 바다숲 전시관을 찾은 할머니도 인상적이었죠. 이게 우리 바다야. 아주 오래전부터 숨쉬고 있었단다. 블루카본 연구센터 설립은 환동해권 국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해 블루카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과학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해양 생태학이 이렇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관련 기구들이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김양식과 잘피, 갯벌을 결합한 블루카본 국가 모델이 세계은행과 세계자연기금 연구자료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바다가 점차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는 순간이었죠. 무시했던 나라의 바다가 이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김양식 기술이 바다를 탄소 저장고로 바꾼 놀라운 혁신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